안녕하십니까, 안현찬입니다. 자, 오늘은 54페이지죠. 54페이지 보시면 제4절에서 법률행위의 해석이 나오고 있죠. 은근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측면이 중요하냐면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나온지도 모르고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뭐 물론 외울 건 아니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그거를 본인 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자, 타이틀이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법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실 때 조심할 것은 법 해석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거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그 속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은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거니까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이다. 이게 의의고요. 교재 보시면 이해가지고 법률의 해석 방법에서 규범적 해석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우측에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을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이루어지면 일단 우리는 의사 표시는 합치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만약 이것이 불일치되면 갑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돼요.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인데요.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속으로는 의사는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요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자, 만약에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을이 들은 것, 을이 듣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표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표자 입장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을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갑의 의사, 이걸 좀 정확히 말하면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규범적 해석을 해볼게요. 규범적 해석을 하면 을이 들은 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결국은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을 해볼게요. 갑의 의사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자연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뭐가 원칙이죠? 예,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겠죠. 만약에 자연적 해석이 원칙이라면 결국 우리는 그 거래할 때마다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고려해서 거래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뭐 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좀 잠깐 볼 건데 우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법률행위 해석이란 말이 떠올라야 되고 법률행위 해석은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별말 없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거죠. 만약에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적 해석은 원칙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요? 예외이기 때문에. 별 제한 없이 그냥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면 뭐예요? X인 거예요. 교재 좌측 맨 밑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밑에 줄.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뭐죠?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란 말은 무슨 해석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판례들은 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법률행위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란 판례고, 따라서 이런 취지의 지문에서 만약에 내심적 효과를 가지고 탐구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원칙이니까 이거는 언제 규범적 해석해야 되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자연적 해석을 언제 하느냐,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규범적 해석을 하지 않고 자연적 해석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을 언제 보호할 필요가 없느냐? 상대방이 이미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던 경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니까 갑이 을에게 팔고자 하는 것은 말한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다. 다만 을이 상대방이 이미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그때는 뭐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므로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한 겁니다. 자, 그럼 교재 우측에 자연적 해석을 볼게요. 의 나와 있고요. 적용 범위 해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즉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1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오표시 무의 원칙이 나오는데,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좀 연습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연습을. 자, 한번 보자고요. 지금 갑이 을에게 팔고 싶었던 것은 뭐죠? 계집이죠. 근데 실제로 말은 뭐라 하겠다고 했어요? 집을 팔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집이 되니까 집을 팔겠다고 했고 뭘 사겠다고 했어요? 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착오 문제가 돼요. 착오. 자,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에서 착오를 공부할 건데 착오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갑이 계집을 집이라고 잘못 말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고 했다면 이게 뭐가 돼요? 착오가 되는데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행위로서 뭐가 돼야 되냐면 성립이 돼야 돼요. 잠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외우자고. 이거는요. 착오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최근에 시험 문제가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형태의 지문을 아주 잘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해볼게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곳은 뭐예요? 계집이죠. 을이 사겠다고 한 곳은 뭐예요? 집. 그러면 계집 팔겠다고 했는데 뭘 사겠다고 했어요? 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착오가 되려면 일단 뭐는 돼야 돼요? 성립은 돼야 되니까 착오는 무슨 해석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하는 거죠. 조금 바꿔볼게요. 갑이 지금 팔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계집이에요. 근데 을에게 뭐라고 했죠? 집을 팔겠다고 했는데 을은 이미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을이 악이니까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고요. 을도 뭘 사겠다고 했어요? 계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되고 유효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요. 상대방이 알았기 때문에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고 을이 뭘 사겠다고 했어요? 계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다 하더라도 팔고자 하는 계집을 파는 데는 아무런 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교재에 나와 있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무슨 해석이냐면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결과 속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계집을 팔게 된다면 계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교재 우측 하단에 또 뭐가 나와요? 판례가 나와요. 자, 판례를 한번 볼 건데 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네 번째 줄이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쌍방 당사자가 팔고 싶었던 것은 갑토지예요. 근데 계약서에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을토지라고 적어놨고요.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을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예요. 여기서 지금 팔고자 하는 것은 갑, 표시된 것은 을이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으니까 뭘 해야 돼요?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판례에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라는 말 속에서 계약의 대상이 을토지가 아니라 갑토지임을 쌍방이 모두 뭐 했다는 얘기죠? 알았다는 얘기죠. 그죠? 알았으니까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볼까요? 자, 다시 한번. 팔고 싶은 것은 뭐예요? 갑토지. 계약서는 뭐라고요? 을토지. 쌍방 당사자가 모두 갑토지임을 알았다는 말이 판례에 나와 있으니까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므로 만약에 상대방이 갑토지에 대해서 승낙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매매계약은 뭐에 대해서요? 갑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죠. 무슨 해석이 결과예요? 자연적 해석이 결과. 따라서 을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무효예요. 따라서 그 등기는 뭐예요? 말소하고 새롭게 당사자들은 무슨 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거죠? 갑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더라도 요사는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전제로 한다고요?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착오 문제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요.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토지에 관한 일을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런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무슨 해석 결과죠? 자연적 해석 결과죠. 만일 을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돼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다. 따라서 이제 당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고 새롭게 다시 갑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된다는 판례고요. 이 판례는 아주 잘 나와요. 실제로 올해 2016년도 시험 문제에서도 판례가 나왔고요. 대표이자 한번 볼게요. 갑은 을 소유 엑소톨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를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지금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한 거죠. 근데 계약서에는 뭐라고요? Y 토지라고 써놓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방금 본 오표시 무효 원칙에 따른다면 뭐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X 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한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게 답이죠. 2번. 매매 계약은 Y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고요. 자,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이유는 무슨 해석 결과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고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3번, 4번 모두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3번 X 토지에 대해 매매 성립한 당사자는 착오를 이뤄낼 수 있다. 2번, 4번 Y 토지에 대해 매매 성립을 처했다. X 뭐가 돼요? X가 되고 5번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X 틀렸죠? 왜요?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 거니까요. 이런 것들도 알면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 3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보충적 해석이 나와요. 자, 다시 보시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인 거죠.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의사표시에 간극 틈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중요한 것은 보충이란 말이에요. 일단 법률행 해석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의미를 모를 때만 제3자 입장에서 하게 되는 뭘 하게 되는 거죠? 보충적 해석을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박스에 참고로 예문 해석이란 말을 넣어놨는데 요 예문 해석이라는 거는 가끔 시험에 지문에 나와요. 왜 나오냐면 오지선다를 만들다 보니까 지문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요 세 가지와 상관은 없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나중에 약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약관이 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일단 계약부에서 볼 건데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해요. 따라서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뭐인 거죠? 계약의 내용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약관 조항 중에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있을 때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재판이라는 건 뭐냐면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 재판인 거죠. 판사라더라도 당사자의 계약서를 임의적으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판사인데 지금 재판해 달라고 왔는데 계약서가 완전 거지 같아요.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거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꿔야지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쓴 그 계약서가 아무리 허접하다라도 그 허접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줘야지 계약을 함부로 임의적으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변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아무리 약관이 불공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평가된다면 법원은 그 약관 내용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대부분은 어떤 논리를 피고 있냐면 원래는 약관이 계약의 내용인 게 맞는데 불공정한 약관은 더 이상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예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 이론을 피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을 우리가 뭐죠? 예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문이란 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영어 공부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본문, 예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예문이에요. 예문. 다시 말씀드릴게요. 약관은 원래 계약의 내용이다. 따라서 법원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그 내용을 뭐 할 수 없습니까?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 다만 그 약관 내용 중에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더 이상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뭐에 불과해요? 예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은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풀고 있는데 이런 이론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문 해석이라고 한다. 개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나와요. 해석의 기준. 자, 일단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은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세 번째, 임의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마지막으로 시인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 네 단계인데 일단 이거를 뭐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요. 단계 문제다. 이게 네 가지를 종합해서 해석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목적 가지고 안 되면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 가지고 안 되면 임의법규, 임의법규 가지고 안 되면 뭐요? 신의 성실 및 조리. 요 단계 문제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자측의 요 해석 방법하고 해석 기준이 뭔 상관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률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법률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매매 계약을 하면 저는 뭘 받을 수 있어요?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이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뭐라고요? 법률 효과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보죠. 다시. 제가 왜 땅을 왜 판 거예요? 저의 목적이 뭔가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그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으려는 게 저의 목적이잖아요. 따라서 목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법률 효과를 말하는데 이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의사 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결국은 뭘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이냐면 그 사람들의 의사 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의사 표시를 가지고 해석했다,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목적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잘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난다. 그러면 의사 표시 가지고 목적 가지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엇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인 관습은 뭐냐? 오랜 관행을 말해요.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단순한 관행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에 관련된 사실인 관습, 관행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투리예요, 사투리.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충격받는 것 중에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 경상도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말이 뭐냐면요. 아래라는 말이에요. 아랫게 이런단 말이죠. 그럼 저는 아래 그러면 밑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경상도 분들은 아래란 말을 엊그저께 막연한 과거 이런 의미로 쓰시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옷 샀어? 그러면 아래 샀어? 그러면 며칠 전에 샀어?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경상도 분 맞죠? 그죠? 그 물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아랫게 다 나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며칠 전에 다 나갔어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경상도 분들의 특징이 그걸 사투리를 인식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막 써. 막 쓰면 듣는 사람은 멍한 거예요. 뭐야 저거?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경상도 분이 저한테 아래라는 표현을 썼는데 도대체 그 말로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밑이라는 의미인데 아무리 봐도 그 의미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목적 가지고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경상도 지역에서는 아래라는 말을 막연한 과거, 며칠 전, 엊그저께 이런 의미로 쓰더라 라고 해석이 되는 거는 그 지역의 사투리, 사실인 관습이 뭐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해석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든다면 관용적 표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관용적 표현이 많습니다. 솔직히 법조인들도 관용적 표현을 많이 쓰지만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1번만 많죠. 오야지, 그죠? 시다바리 이런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자꾸 오야지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건설 현장에서는 오야지라는 말이 대충 작업반장, 대장 이런 의미로 쓰이더라라고 해석된다면 뭐가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관용적 표현,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동원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것 가지고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법전을 뒤져봐 가지고 이미 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법조문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는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뭐 하게 되는 거죠? 해석하게 된다. 조리란 뭐냐 하면 원래 말 뜻은요. 사물의 기본 법칙이란 뜻이에요. 물은 높은 데 서서 낮은 데로 흐르고 또 겨울 되면 덥고 여름 되면 춥다. 이런 정도인데 더 쉬운 말로 하면 상식이죠. 사회 통념.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자, 목적 가지고도 안 되고 사실인 관습도 안 되고 임의 법규 가지고 안 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 통념에 부합하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무엇도요? 조리도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뭔가를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9페이지 오시면 상단에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이 나와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법률행위 해석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다. 따라서 법률심만 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상고 이유가 된다는 거 하나 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 예제 풀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의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했어요. 그럼 의사가 일치했다면 뭐 굳이 해석할 필요 없고요. 일치된 의사대로 당사자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아요. 불일치됐어요. 그럼 뭘 해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그럼 맞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번 자연적 해석이란 뭔가요?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것을 말하고요. 3번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위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하고요. 4번은 안 읽어볼 건데 이건 판례입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할 건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해줬다면 그것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5번 의사표시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알았대요. 알았으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뭘 말한다고요? 내심적 효과사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안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해야 한다. X입니다.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챕터 6 해가지고 의사표시가 나오죠. 일단 서술에서 의사표시의 의의가 나와요. 뭐 다 아시죠?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이번에 가지고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 의사표시는 그냥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요 의사를 내심적 효과 의사라고 하고요. 표시를 뭐라 그래요? 표시행위라고 한다. 끝. 그 다음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3번 의사표시가란 이론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의사와 표시는 일치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불일치됐다면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되느냐? 표시된 대로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이걸 표시주의라고 하고요. 아니다.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의사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1번 의사주의가 나오고요. 넘겨보면 2번에서 뭐가 나와요? 표시주의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표시주의는 무엇과 통하게 돼요? 규범적 해석과 통하게 되죠. 그죠? 의사주의는 무엇으로 통해요? 자연적 해석과 통하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그럼 생각하자고요. 우리 민법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말 속에서 표시주의가 원칙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연적 해석이 예외라는 말 속에서 의사주의가 예외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합쳐보면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도 있고 의사주의도 있으니까 둘 다 있으니까 일단 뭐예요? 절충주의이긴 한데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표시주의에 치우친 기운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게 우리 민법의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자연적 해석은 예외다. 언제 합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따라서 우리는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가 원칙이니까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다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